안녕.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궁금해요 톡톡 진단편 두 번째 영상을 소개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아이날의 정신건강의학과에 의한 이주현 원장님께서 진단의 이해를 돕는 여러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영상 속으로 고고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날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이주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 기준과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단병과 관련해서 발달장애,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 너무 많은 용어들이 있어서 헷갈리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학문적 용어라기보다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폐성 장애인의 70%는 IQ 70 이하의 지적장애가 동반되고 나머지 30%는 정상 지능을 보이는데 이들을 고기능 자폐라고도 부릅니다. 자폐 용어가 처음 생긴 것은 언제인가요? 자폐증이라는 용어는 1943년 미국의 칸느가 자폐적 무관심 같은 것에 대한 강박적 고집을 보이는 11명의 아동을 유아자폐증, 인판타일 오티즘이라는 이름으로 보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추가 연구를 거쳐서 1994년 DSM-4에서 발달 전반에 걸친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뜻에서 전반적 발달장애,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로 명명하였고 5개의 I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여기에 자폐성 장애, 레츠 증후군, 소화기 붕괴 장애, 아스퍼거 장애, 상세불명의 전반적 발달장애, PDD, NOS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추가 임상 연구를 통해 본 결과 I형 간의 차이가 근소하며 따로 분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 2013년 DSM-5에서 I형의 구분을 없애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줄여서 ASD로 통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하는데 핵심이 되는 증상은 어떤 것인가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적인 증상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인 어려움에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엄마의 표정을 보고 반응을 하고 눈을 맞추고 웃는 반응을 합니다. 엄마의 표정이 안 좋으면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눈치를 봅니다. 이러한 반응은 엄마에게 본능적인 보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눈치를 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직관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상대방의 생각을 파악하는 마음 읽기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 읽기 능력은 보통의 아동의 경우는 이미 만 1세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능력의 부족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흔드는 반복적이고 좀 특이한 행동인 상동적 행동 또는 공룡과 같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몰두하는 관심 범위의 제한, 이 두 가지를 주증상으로 하는 발달성 장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마음 읽기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손. 두 번째,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행동과 관심이 두 가지 핵심 증상입니다. 보통 이러한 증상은 아주 어린 시절, 보통 만 2세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신경 발달의 문제입니다. 왜 스펙트럼이라는 용어가 붙었나요? 지능 저하의 유무에 따라서, 자폐 증상의 강도에 따라서, 그리고 80%에서 90%에 이르는 다양한 동반 질환의 유무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자폐 증상이 파란색이라면
진파랑부터 연파랑까지 하나의 스펙트럼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지적 장애를 노란색이라고 하면 그 두 가지 색이 섞여서, 파란색과 노란색이 섞여서 연녹색에서부터 진녹색까지 또 다양한 색깔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강박증, ADHD 등 다른 동반 질환이 겹쳐지게 되면 무지개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의 양상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선천적인 문제라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후천적으로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래서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른 문제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부모님과 이웃, 선생님, 치료자, 의사들을 만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그러한 선천적인 면이 완화되기도 하고 상처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엄마가 TV만 보여주고 아이에게 적어주지 않아서 자폐증이 생길 수도 있나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분명히 선천적인 문제이고 부모님이 잘못 키워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냉장고 엄마라는 용어로 엄마가 냉담하거나 TV만 너무 보여서 아이가 그렇게 되었다는 식의 잘못된 편견이 있었는데요. 결코 부모님의 양육 태도만으로 자폐증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유사 자폐증이라고도 불리는 반응성 애착장애라는 진단명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정말 아주 심각한 아동 학대 수준의 돌봄의 부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쟁 수용소 같은 상황인 거죠. 이런 아이들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면 다시 빠르게 회복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선천적인 뇌 발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처음엔 눈도 잘 맞추고 엄마랑 잘 놀기도 하고 말도 조금 했었는데 점차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맞추고 혼자서만 노는 모습 보고 자폐증이란 진단을 받아주지 않기도 합니다. 부모가 뭔가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생후 6개월까지는 ASD 그룹에서 큰 차이가 없다가 생후 14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발달적 악화가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대부분 ASD 경우에는 1세 이전에 문제가 보이지만 초기 15에서 21개월까지는 언어와 사회성이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다가 13에서 18개월 사이에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퇴행하는 늦은 발현이 나타나는 그룹도 20% 정도 있는 걸로 관찰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단이 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지능이 높고 또 언어 사용이 가능한 고기능 자폐의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닌 부모님들이 자폐 증상을 잡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맞춰주는 부모님과는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하고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에서 부모 이외의 사람들과 발달 연령에 맞는 적절한 관계를 형성한 것과 유지가 어렵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폐가 의심된다, 경계에 있다 등의 모호한 설명을 들을 때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폐가 의심된다는 말은 아직 진단 과정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경계에 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1999년 영국에서 770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자폐증을 진단받은 아이들 중에서 4분의 1이 1차 진료를 보는 일반 의사 선생님에게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평균 2세에 처음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5세에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 사용이 가능한 고기능 자폐, 아스퍼거 장애의 경우에는 3.5세에 처음 도움을 청하였고 11세에 비로소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들조차 유아기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의료 시스템이 달라서 소아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한국에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처음 병원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내심 자폐증이 아닐까 걱정도 하시면서, 그렇지만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양가감적인 상태에서 어렵게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폐증의 증상이 분명히 부모에 의해서 보고되기도 하고
진료실에서 관찰되기도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늦은 발현과 같은 애매한 경우도 있고 아직 발달 검사와 같은 좀 더 체계화된 검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초진을 본 바로 직후에 부모님들에게 자폐증이라고 단정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자폐가 의심이 된다는 표현을 쓰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능이 많이 떨어지고 심한 지적 장애가 동반된 아동에 있어서도 이러한 자폐 증상 비슷한 증상이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진단을 내릴 때는 몇 차례 진료를 거쳐서 관찰하고 또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최종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자폐라는 진단은 의사들이 내리기에도 무거운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은 DSM-5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 기준을 보면 A에서는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안에 세 가지의 항목이 있는데요. 사회적, 정서적 상호 교환성의 결핍, 사회적 상호작용에 사용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의 결손, 부모 이외의 사람과 발달 연령에 맞는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지 못함이라는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B 항목에서는 관심 및 활동이 한정적이고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양상을 보인다라는 항목 안에 네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동화되고 반복적인 움직임, 사물의 사용 혹은 말이 있고요. 같은 상태를 고집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융통성 없는 집착, 틀에 박힌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세 번째는 비정상적인 강도의 매우 제한적이고 고정된 관심. 네 번째로 감각적인 자극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반응성 혹은 환경의 감각적 측면에 대한 유별난 관심.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적장애나 다른 전반적 발달 지연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때 비로소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A 크라이테리어 항목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만약에 두 가지만 만족을 하고 B 항목 중에 두 가지 이상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만족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진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의심이 된다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ADI, ADOS, CAS 등 다양한 자폐 관련 척도 검사에 있어서는 그 평가 기준에 있어서 컷오프 라인 이렇게 요걸 넘어가면 요때부터 진단을 붙이게 되는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이 만약에 30점이라고 할 때 29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도 우선은 경과를 좀 지켜보아야 되고 자폐가 의심된다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경우가 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폐증이냐 아니냐 이런 이분법적인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단명 자체에 너무 집착하여 거기에 진을 다 빼지 않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진단을 받은 후 몇 년이 지난 뒤에 깨닫게 된다고 부모님들이 종종 말씀하십니다. 진단 과정은 부모님이 질환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단계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진단은 부모 교육과 동시에 진행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상태, 질환을 받아들이는 어떤 템포에 따라서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게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좀 정확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진단을 알려드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확한 조기 진단이 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에게 진단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아이의 성장과 웰빙, 치료에 빨리 집중해서 치료의 기회장을 여는 데 있습니다. 진단을 영어로는 다이아그노시스라고 합니다. 다이아그노시스는 라틴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다이아, 인뎁스,
그것은 깊다는 뜻이고요. 그노시스는 know, 안다는 말입니다. 진단은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깊게 이해해서 아는 것, 그것이 진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결책을 찾는 과정입니다. 진단명은 아이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안내해주는 이정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발달장애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괄해서 지칭하는 것입니다. DSM-5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A형의 구분을 없애고 고기능, 저기능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핵심 증상으로는 첫 번째, 언어적, 비언어적,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손, 두 번째,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행동과 관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폐 증상의 정도와 공존 질환 여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가지게 되어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조기 진단은 꼬리표가 아니라 이정표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